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김우겸 기자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번 호에서 박근혜 후보를 표지 모델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박근혜 후보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더군요. 또 로스앤젤레스의 박사모는 박근혜 후보 당선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기로 하고 그 파티 초청장을 이미 발송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정권 인수위원회 멤버를 벌써 짰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2월 7일 5시 30분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 지하에는 문재인 안철수,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이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굳어져가던 대선 판도 과연 뒤집힐 수 있을까요? 정치부의 이태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이태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부산 상황을 먼저 좀 한번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현장 화면을 보면요, 5시 10분쯤에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같이 공동으로 서면 부산백화점에서 앞에서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같이 유세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문 후보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드디어 완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전 후보는 새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죠. 네. 그리고 그 두 후보는 이제 6시에 부산 광복동 피프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공동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원래 안 전 후보는 한 차례 그 부산 부산백화점에서만 유세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강력한 요청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광복동에서 한 번 더 공동 유세를 하는 걸로 늘어났죠. 오늘입니까? 네네, 오늘 늘어났습니다. 네네. 오늘 낮에 늘어났고요. 그만큼 부산에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부산, 경남, 울산, 불경 세 곳을 합치면 인구가 800만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부산, 경남, 울산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한 3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 내지 6% 정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안철수 후보와의 그 공동 유세에서 찾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안철수 그 가세 이후에 네. 판이 뒤집힐 수 있을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문재인 안철수,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네. 실시된 여론조사가 있나요? 리얼미터 매일매일 요즘 여론조사를 하는 유일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 리얼미터가 그 두 후보의 양자회동 직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후보가 49.5, 문재인 후보가 45.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박근혜 후보가 높죠. 네, 그렇죠. 하루 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박 후보는 0.6%포인트 떨어졌는데 문 후보는 0.2%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들쭉날쭉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은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적인 판세와 함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하게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놓는 판세 분석은 거의 일치합니다. 단일화 직전까지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단일화가 완결되지 못한 채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로 귀결되자 공식 선거운동 첫 주, 지난주죠. 약 3%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대략 4%포인트 정도 더 차이가 늘어났네요. 난다. 벌어졌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단일화가 완결되지 않으면서 특히 이제 여성과 여성 지지층이 많이 줄었고요. 이제 박근혜 후보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PK 그리고 호남에서의 그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결과를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안철수 전 후보의 등장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 알고 싶은 건 그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실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 단일화가 너무 늦게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좀 우려를 하시는 야권 지지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왜 단일화가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시각차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빨리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판세를 조금이라도 흔들어서 상상 국면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빨리 등장해서 그 판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후보 쪽이고요. 근데 안철수 전 후보 쪽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식과 질이 중요하다. 네. 안철수 전 후보는 자신의 등장과 함께 그 부동화되어 있던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한꺼번에 같이 이동해 주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설득을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설득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철수 전 후보는 상대적으로 빠른 등장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등장, 뭐 이런 걸 원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꼭 늦었다. 네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까지 네, 늦었다라고까지 그렇다고 할 수는 보기는 또 없죠. 없는 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2002년 노무현 정몽준 그렇죠. 단일화 때도 보면 일찌감치 단일화 선언을 해놓고도 정몽준 후보가 네. 적극적인 지원 유세에 나온 것은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5일 더 늦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지금도 충분히 그 효과는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가 지원에 나서고 그렇죠. 그 나선 지원으로 인해서 지지도가 높아지고 또 그 높아진 지지도를 보면서 지지층이 결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선수원 구조, 네, 나선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7일이면 뭐 넉넉한 시간은 아니나 네. 가능성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가 움직인다. 그러면 네. 1차적으로 움직여낼 수 있는 게 부동층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부동층의 동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부동층들의 마음을 읽어내기, 그 마음을 가장 읽고 싶은 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쪽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에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안철수 지지층에 대한 FGI, 그러니까 면접 조사죠. 심도 깊은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대는 자발적으로 문재인 후보로 그 지지 성향이 이동하는 것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안철수 네, 후보의 후보 적극 지원이 없어도요. 네네. 네. 근데 20대와 40대가 완고하게 버텼다고 하는데요. 네. 40대 안철수 지지층을 한번 생각해 보면 40대면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이들이 안철수를 좋아하는 거는 혹은 그 문재인 후보에게 쉽게 가지 않는 거는 문재인 후보는 괜찮은데 민주당이 싫다. 네. 이런 계층들입니다. 그리고 20대들은 왜 잘 움직이지 않느냐. 안철수 전 후보에게서는 미래와 비전, 희망 이런 것들을 봤는데 문재인 후보에게서는 그걸 아직 정확하게 느끼지를 못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은 20대 혹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40대 부동층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아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세대별로 20대, 30대, 네. 40대가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군요. 안철수 사퇴 이후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가장 푹 꺼진 곳이 부산이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이태 기자도 부산이 고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원인이 대략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전 후보의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가 부산고죠.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출신 고등학교는 경남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양대 명문이죠. 근데 그 양대 명문이 손을 잡는가 했는데 네. 갑자기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니까 아마 네. 그 이렇게 손쫙 갈라져 버린 인력들이, 거죠. 많이 네. 떨어져 나갔을 네. 걸로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듯이 그 부산에서도 역시 20, 30대들의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 여성들과 네. 그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면서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부산 경남 이번 선거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정치적으로 갈라놓는 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인물 때문인데요. 이번에 그 야권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 뭐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다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노회찬 뭐 진보정의당 의원, 두 분 다 부산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경남에서도 유력 주자들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합천이거든요. 네. 또 합천 같은 고향이 있는데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영선 의원하고 그 박원순 시장인 바로 작년에 야권 단일 후보를 경합했던 사이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그 결과 유력한 야권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뭐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진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런 부산 경남의 현재 주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주자까지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TK와 PK,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은 정치적으로 이해가 서로 장기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선거를 보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두 거죠. 후보의 결합은 네. 부산 경남에서 좀 더 강한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러면 우리 정치 지형을 한번 바꿔보자는 욕구와 결합이 된다면 네.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결국은 그러한 전망치가 현실화되느냐 하는 건 네. 결국은 투표율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일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68%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68%를 넘어서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거고 68%가 안 되면 박근혜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네, 보는 그렇습니다. 건데 보면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어요. 지난 총선에서도 투표율이 60%를 넘어서면 민주당이 유리할 거고 55% 미만을 밑돌면 새누리당이 그렇죠. 유리할 거다라고 네. 그랬는데 네, 지난 결국은 총선 때 54%였죠. 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유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보죠. 그 92년 그 클린턴 대통령을 배출할 때 클린턴 대통령의 구호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큰 관건 또 이럴 겁니다. 문제는 투표율이야 이 멍청아. 뭐 이게 될 것 네. 같은데요. 결국은 새누리당은 이제 모든 종류의 정치 혐오나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앞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게 젊은 층들에게는 정치가 엔터테인 유희 대상, 즐거운 참여의 대상, 즐거운 과정이 되면 그 투표율이 늘어나고 참여율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혐오증을 늘리고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늘릴수록 투표율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은 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이런 결합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텔레비전 토론에서의 또 한 번의 다양한 장면들이 등장과 그를 이용한 뭐 패러디 등장, 뭐 여러 가지 패러디가 등장했었죠. 박정희 후보는 읽을 게 없다. 뭐 네, 이정희 읽을 게 후보는 없다, 읽을 게 없다. 문재인 네. 후보는 낄 데가 없다라든지 이런 정말 촌철살인들의 패러디들이 등장하면서 한 번 더 유희성을 강화시켜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면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정치인 기시 노부스케를 아십니까?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건설한 사람입니다. 2차 대전 종전 뒤에는 A급 전범으로 체포됐다가 극적으로 풀려났고 그 뒤에 일본 총리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조선반도의 청년 박정희는 만주국을 동경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혈서까지 써가면서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61년 박정희는 기시노부스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박정희는 유창한 일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떠올리며 구국의 일념에 불탔기 때문이다. 둘 다 만주국의 후예였기에 바로 통할 수 있었고 그 뒤 기시노부스케는 박정희의 멘토가 됩니다. 12월 16일은 일본이 총선을 치르는 날입니다. 승리가 거의 확실한 자민당은 아베 신조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아베 신조가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입니다. 그 3일 뒤
한국에서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양국 모두에서 만주 인맥의 후손이 정권을 잡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